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와, 뜨겁네요.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 이 못지않게 뜨거운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GM 액티언이죠.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들이 55,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자동차인지, 이거 단순히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실제로 실내는 어떤지, 주행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외관 보세요. 컬러 보세요. 와, 아름답네요. 아니, 이런 색깔은 없었잖아.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골드색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카파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구리 느낌이 나는 반짝반짝한 이런 느낌의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길에 나오면 저런 새로운 차가 나왔네? 라고 아마 누구나 느낄 만한 그런 독특한 컬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컬러가 정말 나한테 어울릴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왜 안 뗐지? 여기 있는 게 지금 보호 필름이거든요. 이거 띄워야 되는 건데?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검정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 뗐으면 내가 인수하는 거야? 그런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인수하면 되죠. 인수하면 되죠. 안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크롬이 나오는 겁니다. 멋지죠? 땡겨놨죠? 땡겨놨죠? 꽤 화려한 차입니다. 지금 외관을 봤을 때 이 정도라면은 와, KGM이 이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해요. 대단히 잘 만들어졌고요. 앞부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요거 뭐야? 사실 요거는 오프로더 같은 차들은 다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았어. 멧돼지 여기다 올려놓고 올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사실 오프로더들은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이 차 윗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해놓으면 나뭇가지가 막 있는 그런 밀림 같은 데를 갈 때 이렇게 끈이 있으면 그 끈으로 앞에 있는 나무를 치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오프로더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운전석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꽤 멋있다. 토레스보다 멋있다. 앞부분도 많이 바뀌었죠. DRL이 켜져 있을 때는 더 예쁜데요. 지금 DRL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런 느낌, 강인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하이글로시도 반짝반짝하게 빛나서 요즘 들어 최신 유행의 자동차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 토레스에 있었던 헤드램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토레스에서 눈이 쌓인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니까 헤드램프가 너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동차들의 헤드램프가 요거보단 보통은 높거든요. 아반떼도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낮아도 너무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마도 마주오는 차들 입장에선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눈뽕은 당하지 않을 것 같아. 밤에 운전했을 때 요 빛이 앞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낮은 헤드램프에선 긴 그림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높은 헤드램프면 오프로드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도 그림자가 없이 위에서 내려 쬐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로드 자동차를 보면 이 위쪽에다가 램프를 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곳에 램프가 있을수록 오프로드에 유리하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실제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왔을 거고, 실제 야간 주행을 하면서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공감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DRL 같은 것도 꽤 멋지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웰컴이 돼요. 떠나갈 때 페어웰도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20인치 휠인데 나름대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휠이라면 괜찮다, 요게 딱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의 토레스하고 이 차를 자꾸만 옆에 놓고 비교하게 되는데 토레스하고는 다릅니다. 토레스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특히 이 뒷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다 다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토레스는 여기가 매트한 블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를 다 바디 컬러로 해서 훨씬 더 고급의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느껴지게 디자인을 했네요. 그리고 측면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조수석에 붙어있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4등급입니다. 복합 연비가 10.1km/L예요. 그렇게까지 뭐 훌륭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10km/L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면 SUV라는 걸 감안하면 탈만하다. 근데 여기서 KGM이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면, 하이브리드여서 만약에 이게 20이 됐다면 진짜 이건 적극 권장, 와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조금 아쉽긴 해요. 좀만 더 하이브리드 빨리 서둘러 주시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번호판 같은 거 붙여놔야 되지 않나? 액티언이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보통.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건 조금 독특하긴 하네. 여기 공장이니까 지금 막 생산해서 나왔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보통은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판이 하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좀 붙여주시지. 저희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붙여드렸어요. 네. 자,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 뭐냐? 브레이크 등이 여기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반사판입니다. 요거 뭘까? 요거는 깜빡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어디 있을까? 브레이크 등은 요겁니다. 요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밝아져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긴 깜빡이, 여기는 반사판, 여기는 후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아주 독특해서 뭐 일단 깜빡이가 너무 낮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높이. 여기 아니면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 있는 이 부분이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뒷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보면 레인지로버 벨라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만 떠올라? 레인지로버에 이런 컬러도 있다고요, 심지어. 아니야? 괜찮은데. 자,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여기 다 블랙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블랙을 해놔서, 그래서 이게 이만한 유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멋지게 잘했죠. 한 덩어리로 미끈하게 느껴지는 것을 KGM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관을 놓고 봤을 때 마음에 드세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야,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오늘 전시차는 시동이 걸려 있지 않고 이게 온돼 있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일단 인테리어밖에 없네. 자, 그러면 인테리어 먼저 볼 건데요. 인테리어는 더블 D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블 D컷 스티어링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이라는 게 보통 동그랗잖아요. 근데 전혀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무슨 네모야. 아니, 육각형인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KGM은 이걸 더블 D컷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깎여 있고 위쪽도 깎여 있다는 뜻이에요. 좋으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좋으냐면 이게 이렇게 위쪽이 넓으니까 디스플레이가 가리질 않아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대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 디스플레이의 가장자리 양쪽을 깎을 거예요. 이렇게 가려질 텐데 이게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운전할 때 잘 보여. 시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스포크 휠이지만 이게 스포크가 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미래적으로 잘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홈 커버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 오프로드를 가는 자동차다, SUV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진 느낌. 그리고 여기 날개 문양 대신에 KGM이라는 엠블럼이 들어왔는데, 엠블럼이 이렇게 K, M 이런 부분이 이렇게 탁탁 깎여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디자인이긴 하네요. 자,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 있고요. i7이라고? 아, 그러네. 아니, 여기 BMW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크리스탈 기어 시프터를 여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7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작게 들어있지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좀 더 커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좋은데 너무 작으니까 좀 아쉽다. 더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인테리어 지금 빨간색에 검정색 요 느낌 괜찮습니까? 요 빨간색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화려해서 너무 좋아, 내 취향이야 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좀 이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다 실제 가죽이고요. 이 빨간색이 인조 가죽이에요. 여기는 가죽인데 여긴 인조 가죽이어서 이 빨간색 부분이 조금 저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빨간색을 진짜 가죽으로 했어야 돼. 실제로도 차에 드나들 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쓸리거든요. 이 부분이 떨어져요. 이 부분은 안 떨어져. 오히려 이 부분이 갈아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엉덩이를 쓸고 가니까 이걸 가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아마 가죽보다 지금 인조 가죽이 물성이 더 좋았나 보죠. 그래서 아마 이걸 인조 가죽으로 덧댄 것 같고,
저는 가죽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조 가죽으로 그래서 덧댄 게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쨌든 디자인상으로는 이 빨간색이 조금 튄다, 뭔가 너무 과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다른 인테리어 컬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시차인데 여기 안 떨어져 있어요. 잘 안 보여서 못 떼셨네요. 남의 차를 이렇게 띄는 기분이 묘하긴 하네요. 내 차도 아닌데. 여기도 원래는 크롬인데 오전에 찍어 가신 분들은 다 잘못 찍어 갔어. 네, 이렇게 크롬이고요.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외관은 흰색이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흰색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흰색하고 대비를 이루어서 블랙 부분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반짝거리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은 흰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라면 흰색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컬러, 와, 놀라운데요. 이야, 생각 못했습니다. 이 반전이 있네요. 이 컬러가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되는 컬러라고 합니다. 차체 외관은 흰색으로, 실내는 베이지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가장 많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 라고 했을 때 조금 너무 하얘. 밖도 하얗고 안도 하얘니까 너무 하얘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안쪽을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베이지지만 투톤입니다. 여기 카멜이고, 그리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마치 직물로 짠 것처럼 이렇게 입혀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 투톤이 아마 어떤 분들은 아주 개성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체크가 음각으로 이렇게 찍어 놨는데 이 자체가 지금 가죽이 아니거든요. 가죽이 아닌데다가 음각을 찍어 놓으니까 조금 소재감이 도드라진달까? 그런 면이 있어요. 안 찍었으면 소재감이 덜 도드라질 텐데, 가죽은 찍었을 때 이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비닐 위에다 찍으니까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소재감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직물처럼 보여지게 하는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도어 트림 같은 걸 보면 도어 트림 위쪽은 직물입니다. 직물이네 하고 만져보면 직물은 아니에요. 이건 우레탄인데요. 우레탄으로 마치 직물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장판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일단 시각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스티치도 제대로 박혀 있고, 그리고 이걸 만졌을 때 감촉도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오염도 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진작에 이런 걸 자동차 소재로 사용해봐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물 느낌이 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강마루 느낌입니다. 바닥에 까는 그런 소재 같은 느낌. 강마루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든든하고 깨지지 않고, 그리고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져봤을 때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거부감이 없어요. 여기도 다 우레탄으로 일일이 다 감싼 거, 요것도 다 비용인데, 그리고 스티치가 우레탄으로 박은 것처럼 효과를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스티치를 박아 넣었어요. 비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차는 곳곳에서 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썼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야, 이거는 굳이 가죽도 아닌데 이걸 스티치로 일일이 박아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굳이? 여기도 스티치, 여기도 스티치. 나름대로 비용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것들도 이것도 비닐 소재겠지만 비닐 소재라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만들었네요. 감촉이 거부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차의 인테리어에는 거부감이 드는 소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소재감이 뭔가 지나치게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싸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다른 차들을 보면 이런 데 앞부분을 보면 드르륵 드르륵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르면 눌러지는 우레탄입니다. 이런 데에도 플라스틱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다 우레탄이에요. 다 비용이죠. 이 아래쪽도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도 소재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신경 썼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괜찮아. 예쁘다 안 예쁘다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이 소재감에서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저거가 뭐죠? 이 함 같은 거, 요거 함이에요. 열면 함입니다. 여기 수납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닫히나? 뭘 넣을 수 있지? 여기다가 뭘 넣을지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보석 같은 거 넣을 수 있잖아.
목걸이라든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면서 티파니 반지를 꺼낸다든지 뭐 한번 열어봐 라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 아무튼 인테리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반짝거리는 금색이라고 할까요? 샴페인 골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샴페인 골드색을 여기다 입혔고, 이쪽에도 입혔고, 여기도 입혔고, 여기도 입혔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이렇게 샴페인 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안에 실내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샴페인 골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건데, 이게 부품값으로 얼마치야.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신경 써서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돈을 많이 썼다. 어떤 브랜드는 돈을 적게 쓰고도 디자인을 화려하게 해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굳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브랜드도 있죠. 지금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많이 썼어요. 이 안전벨트 컬러도 바꿔줍니다. 야, 이걸 이렇게 맞췄네. 지금 우리 PD님이 너무 땀을 흘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빨리 시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죽겠어요.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넘어왔는데, 뒷좌석에 뭐 열선 있고요,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USB-C PD가 2개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애매한데 이거 핸드폰이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공간이긴 하네요. 공간을 조금 더 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런 식으로 선스크린을 제공하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뭐 넉넉합니다. 제가 좀 앞으로 당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뒷좌석 무릎 공간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안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트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 넉넉한 공간이다. 어깨 공간이나 이런 게 좁지 않고 그런 대로 괜찮다. 약간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걸 좀 더 수직으로 팠으면 어깨 공간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약간 들어온 느낌이 있어서 이게 조금 공간을 더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쉽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이 시트백은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조금 낮아요. 헤드레스트가 지금 최대한 올린 건데도 이 정도라서 머리가 지금 제대로 다 받쳐지지는 않거든요. 요거보다 좀 더 높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작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뒷좌석에도 더미를 태우고 충돌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충돌 테스트를 하게 되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헤드레스트가 이게 괜찮을까?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앞좌석의 헤드레스트하고는 높이가 좀 달라요. 좀 더 작은 사람이 앉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다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차에 타고 내릴 때 아니면 차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마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팔걸이는 왜 이렇게 낮죠? 한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게 등받이를 뒤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뒤로 젖히고 나면 조금 더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죠? 괜찮습니까? 뭐 나쁘지 않죠? 여기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팔걸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밤에 안 보일 때 채우려고 하면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냐 이렇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기 꽂았을 때 꽂혀요. 원래는 안 꽂혀야 되잖아.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렇게 안전벨트를 꽂아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안전벨트 꽂는데 어딨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안전벨트는 좀 다르게 해서 꽂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꽂혀서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생긴 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 꽂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꽂히게 만들었을까? 아무튼 이 안전벨트 부분의 구성은 지금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조만간 제가 다른 차들 다 묶어 놓고 이 안전벨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뒷좌석 실내와 머리 공간도 간단히 봤고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라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꽤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뒷좌석이에요. 실제로 주행하면 또 어떻게 느껴질지 그거는 가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나가서 실제 저희 시승차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액티언이었습니다. 액티언을 찍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노력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와 있었네요. 야, 이렇게 많은 액티언 한 자리에서 보니까 아주 감개무량하고 마치 보물단지를 챙긴 것 같은, 와, 득템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이 액티언의 다양한 컬러, 이게 무려 7가지 컬러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7가지 컬러를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컬러는 지금 사전 생산이 된 차들 뿐이기 때문에 지금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요색하고 이렇게 3가지 색깔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만 일단 보여드리는데요. 이 구리색 컬러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흰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멋지다, 반짝반짝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검정색이 도드라지게 더 튀어서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는 게 이 흰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특이하게 보여지는 차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검정색 차인데요. 검정색은 그냥 검정이 아니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별을 흩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검정이어서 반짝반짝하게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독일 자동차들이 이런 식의 블랙을 많이 썼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멋지고 그리고 강인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꾸며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대비되는 것이 싫다, 나는 차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뤘으면 좋겠다, 깔끔하면 좋겠어 라는 분들에겐 검정색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 차들이 다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끄러운 이런 시승행사 간만이다. 요즘 전기차만 시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솔린차 시승은 정말 오랜만인데 여기서 에어컨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공회전을 하면서 풀 가속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렇게 해야 이제 에어컨이 잘 작동되거든. 네,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17번 차량, 구리색 차량을 몰고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꺼보세요. 이게 맞나요? 여기 한 분의 음소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저는 요 버튼이 끄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건 디스플레이 꺼내는 거죠. 그리고 볼륨 다이얼 같은 거 없어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누가 볼륨 다이얼을 그렇게. 어쨌든 운전석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핸들에 리모컨 버튼이 있거든. 누르면 소리 나오고 꺼집니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굳이 라디오 버튼을 만지려고 하면 요거 이렇게 드래그로 내려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에서 여기 있는 이 리모컨 버튼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야 될까? 예를 들면 요거 원래 뭐가 들어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드라이브 모드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 아니고 오토홀드가 있어요. 그럼 드라이브 모드는 어떻게 조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로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서 드라이브 모드가 있으면 요걸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어요. 좋죠? 드라이브 모드를 버튼으로 하거나 다이얼로 하거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리가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이걸 오토홀드에 하려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다 넣었다는 게 조금 독특한 시도긴 합니다.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좀 개성 있는 시도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토홀드 써볼까요? 귀중한 오토홀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토홀드 누르고 차를 놔두면 홀드가 되네요. 가속 페달 밟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보통 오토홀드 있으면 부드럽게 안 되고 나갈 때 떡 하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오토홀드 자체의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요. 이 오토홀드 이만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중요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 달아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터보 차저를 갖고 있는 1.5L 터보 자동차거든요. 1.5L 터보의 출력이 170마력입니다. 그래서 1.5L로 170마력을 내니까 이 터보 차저가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봤을 때 가속감은 기존의 현대기아에 익숙하신 분들이 운전해 보시면 뭐가 많이 다르다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밟은 즉시 가속되는 느낌은 아니고 한 템포 쉬었다가 가속되는 느낌으로 가속이 돼요. 이 부분은 터보렉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변속기의 영향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는 특성을 알고 운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하고는 약간 다르다. 어떤 거냐면 지금 한번 가속 페달 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예측 운전해야 된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출력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변속기가 또 6단입니다 6단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 이 6단 변속기가 매뉴얼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M2, M3, M4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4단, 5단, 6단이 한 70km, 80km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6단에서 시속 100km로 가게 되면 2000rpm이 넘게 뜹니다. 그래서 약간 고속에서 6단이 조금 부족해요. 이거보다 한 단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비 정보, 지금 평균 연비가 8.3km/L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완벽한 연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름을 많이 태워서 연비가 안 좋은 상태. 가솔린 차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서 있으면 계속 기름을 태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셋을 했고요. 지금 주행 중간에 리셋을 했을 때 이 차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일단 일반 국도에서의 연비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11km/L 이 정도를 그냥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13 정도 나오고 있어요. 표시된 복합 연비보다 훨씬 좋은 거죠.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럼 연비가 많이 떨어지느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RPM이 2000rpm을 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하고 생각됐는데, 실제로 주행해 본 결과는 고속에서의 연비도 그다지 많이 떨어지진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어가 한 단 더 있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쉽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뭐 6단 변속기가 우려한 것만큼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앞에 차가 저기 둘이 가는 거야? 어디야? 우리 좌회전인데 원래?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누가 저걸 저렇게 찍었지? 저길 꼭 갔다 와라? 이해할 수가 없군요. 지금 내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비가 유턴 표시가 있거든요. 30m 뒤에 유턴 표시가 떴는데, 유턴하고 나서 또 유턴하고 나서 또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비가 이상해. 지금 경유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유지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경유지를 건너뛰기 하는 기능이 없어서, 사실 경유지라는 건 내가 여기를 찍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우회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유지를 스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킵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유지를 찍어야 그 다음 경유지로 간다는 게, 그게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는 나쁘지 않긴 합니다. 전체를 이렇게 터서 쓸 수 있고 그래픽도 예쁘고 단순화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네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축소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핀치 줌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리고 내 목적지까지 가는 곳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한 절반 왔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차도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데, 끌어내면 이렇게 공조장치 버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이 차의 공조에 대한 스위치가 전혀 없어요.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 버튼으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열선 시트라든지 여름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켜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땐 버튼으로 어지간하면 누르고 싶으실 텐데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귀찮은 거죠. 사실 어렵다기보다 이게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플레이가 원래 이렇게 깜빡거리나? 밝기 때문에 그래요. 밝기가 어두울 때 밝기를 정말 어둡게 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어떤 디스플레이는 밝기를 어둡게 못하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못하는 디스플레이는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깜빡거리게 만들어서 이걸 좀 어둡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어두워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괜찮습니다. 지금 꽤 선명하고 리프레시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밤에는 이걸 어둡게 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레이트를 더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깜빡거리면 눈에는 잔상이 남기 때문에 이게 깜빡거리는 걸로 보이지 않고 마치 어두워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밝기를 낮추게 되는데, 그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어둡게 해놓고 운전할 때,
그때 조금 눈에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밤에 좀 밝게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밝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예요. 낮 시간에 이렇게 야외에서는 조금 어두운 감이 있어요.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좀 어둡다. 조금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디스플레이가 품질이 적어도 이 센터 디스플레이랑 같은 품질이면 좋겠어요. 근데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둘 다 나쁘다고 하면 이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이쪽은 밝고 이쪽은 약간 어두우니까 이쪽이 더 어두운 걸로 느껴지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픽을 잘 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끔 느껴지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셋을 잘 만들어서 썼네요. 이게 드래그가 안 되는 게 너무 킹받네. 이게 드래그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아, 나 실수로 트랙션을 껐어요. 야, 이게 실수로 끌 수 있는 거야? 이게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이걸 터치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법으로 제약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보통 다른 차 같으면 꺼질 때도 꾹 눌러야 꺼지게끔 만드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실수로 터치했는데 그게 꺼져버리는 게 맞나? 이 차에는 버튼들이 거의 없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뭐 열선 이런 것도 없어요. 핸들 열선 버튼은 핸들 위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서, 특별하게 이 차에는 버튼이 어디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릴 게 아예 없어요. 버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버튼이 닫아, 그리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좋죠.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인터페이스에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돼. 두 번째,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터치를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아니면 느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기능들을 넣는다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는 그 두 가지 모두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기능이 쉬운가?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래쪽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떠 있습니다. 일정 영역은 디스플레이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온도 조절이라든지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당해 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왼쪽에 요게 있긴 한데 너무 적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 상태에서 열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 상태에서 열선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래쪽에 한 라인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굳이 이걸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형태로 일정 영역을 차지하게 했는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걸 꺼내서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걸 이렇게 숨겨 놓는다, ESC 오프 같은 게 여기 있다, 주차 카메라가 여기 있다, 라디오 볼륨이 여기 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항상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터치하면 그러면 잘 작동되는가? 터치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콘과 아이콘 틈을 살짝 누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이콘이 작잖아요. 집 모양이 너무 작아. 운전하다 보면 이 집 모양 살짝 빗나가게 누를 수도 있을 거예요. 빗나가게 누르면 안 눌러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정도만 눌러도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싶은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눌려야지. 여기서도 눌려야지. 뭐 그건 그렇다 치죠. 취향일 수 있으니까. 일반 설정을 누릅니다. 라디오를 눌러요. 한 번 눌렀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조금 느려요. 이게 좀 느리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뭔가 메뉴 안에 들어갔을 때 것들은 점점점 더 느려져요. 약간 최적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간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버튼이라고 하는 쉽고 소중한 기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차에는 버튼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없지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훌륭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인 부분은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여기 뜨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현대기아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왜 안 해줘? 해줘야지. 이렇게 뜨니까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서 미디어라든지 다른 것들을 즐길 때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딱 바로 보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지금 계기판 안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 유럽 차들 당연히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걸 풀 디스플레이를 넣고서도 안 한다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죠. 이게 당연한 것 같고요. KGM이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핸들의 얼라이먼트는 지금 썩 좋진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핸들은 지금 왼쪽으로 꺾어 있거든요. 차로 중앙 유지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앙을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해야 중앙이에요. 약간 얼라이먼트가 안 맞다. 얼라이먼트라는 건 차량의 기본 설계라기보다는 자동차를 조립할 때 최종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데 시승차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차가 양산이긴 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얼라이먼트가 안 맞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양산차를 받을 때는 아마 이러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짠! 어댑티브 크루즈 위치가 여기였다가 여기로 바뀌니까 이게 또 생소하기도 합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몇 가지 있는 건 좋은데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어댑티브 크루즈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였다가 없어졌어?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져요. 들어왔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이 영역을 나눠서 써요. 이 영역에다가 메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걸 지금 메뉴에 가려서 안 보여지게 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제가 현대기아를 타면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없애버려요. 메뉴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없애버리면 어떡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와. 이게 말이 되나? 앞에 차를 따라가고 제동해야 될 때 제동하고 가속할 때 가속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운전자한테 안 알려줘. 그걸 180km까지 내가 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 사라져버려. 차가 갑자기 가속되네? 왜 가속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아까웠어요? 그 공간이 아까워서 어댑티브 크루즈랑 이걸 돌아가면서 씁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자, 차 끼어들었는데요. 끼어든 상황 잘 인식했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앞차가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만하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앞차가 가까워졌을 때도 감속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차가 브레이크 했는데 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가까워져요. 그리고 느긋하게 감속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감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했구나 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런 정도로 부드럽게 가감속이 되고 있네요.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 페달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쌍용차 시절에 이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렉스턴 같은 자동차나 호란도 같은 자동차를 탔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너무 무디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쌍용의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부터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개선됐어요. 지금 이 차 액티언도 브레이크 완전 좋은데요. 뭐 나름대로 담력이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력이 발생하는 포인트도 적절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대차의 브레이크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나가는 느낌은 조금 부족합니다. 170마력인데 170마력이 힘이 남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차가 못 나가는 수준은 아니다. 막 답답한 정도는 아닌데 정말 딱 맞는 엔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프로드 주행해 보겠습니다. 오프로드, 이야, 오프로드 좋구나. 기착지 도착했고요. 간단히 차를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붕붕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자들 전부가 다 한 번씩 이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액티브 사운드 기능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켜진 걸까?
이게 켜진 걸까? 이게 지금 액티브 사운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 온오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온이 된 건지 오프가 된 건지를 알 수가 없고, 그걸 켰을 때 사운드가 바뀌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느낌상 4단계 스위치인 것 같아. 아? 근데 표시가 안 돼 전혀. 일단 한번 눌러봐. 다시 밟아? 이거 모르겠어. 한번 또 눌러봐. 지금 나 바보 취급하는 거지. 이거 왜 안 돼? 또 눌러봐. 원숭이 훈련시키는 뭐 이런 거 이건 작동이 종류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건 된다고? 해봐. 이렇지가 않아. 소리 들어봐봐. 이렇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지금 이런 소리지? 맹맹한 소리가 나네? 어? 소리 또 다르지? 그리고 한번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우리 게 고장났네. 우리 게 고장이네. 고장이야? 아니, 고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 우리 건 핸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 우리 것도. 아 그래? 우리 것도 핸들이 이쪽으로 해야지 직진이야. 이제 글로벌 표준은 살짝 이렇게 하기로. 원래 이게 정상이죠, 선생님. 이 정도는 좀 삐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완벽한 것만 바래요? 차라는 게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타는 거죠. 그 차는 가변 배기가 안 된다고. 저는 안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선생님. 그거 장착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가변배기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뭐야 이거? 이거 써놨어. 애프터마켓에서 이걸 하는 거구나. 용품 장착, 매수 매수 매트, 배기 액티브 사운드 배기 사운드 됐잖아. 했네. 근데 왜 소리가 안 나냐? 소리 난다니까. 액티브 배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액티브 배기가 계속 나요. 나네. 그러니까 나기만 하고 꺼지지 않아. 그게 차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차가. 그럴 수도 있지. 고치면 되죠. 야, 이거 오렌지색 신선한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 오렌지색으로 한 거. 애프터마켓에서 사다 낀 거 같은 느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줄까? 그거 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진짜. 저 앞에도 있어. 여기도. 요거 좀. 그렇지. 이렇게. 앞에도 있다고? 여기도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여기가? 이거. 오토캐스트의 이다희 기자였습니다. 역시 오토캐스트 이다희 기자, 정말 삐딱한 시선으로 차를 바라보는데 정말 끝이 없군요.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KGM 응원하고 항상 KGM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요, 선생님? 눈 예쁘게 떠. 힘들어. 자, 아무튼 화이팅. 안녕. 진짜 단차가 좀 이게 잘 맞는 차도 있고, 지금 보면 이건 양품이에요. 딱 맞아요. 이런 잘 맞는 차가 있는가 하면 저희 차처럼 조금 안 좋은 차도 있습니다. 여기 약간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뽑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맞춰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걸 조금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밀어 넣어서 이걸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에는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맞고, 양산으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면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가 있는데 저희 차만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희만 정말 운 나쁘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액티브 사운드라는 게 잘 안 돼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상호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용 액티브 사운드를 붙인 거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액티브 사운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머플러 있는 쪽에다가 이 무선 신호를 보내서 그걸 가지고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플러 상태를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고 이 소리를 바꿔 라는 신호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온돼 있는지 오프돼 있는지를 차 안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는 지금 사운드가 전 2단계인 줄 알았더니 2단계가 아니고 4단계 정도의 사운드가 나요. 눌렀을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했네요. 재밌다. 액티브 사운드라는 걸 차에 적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걸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장착해서 온다는 것도 신선하네요.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후측방 경보가 뜨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까지 후측방 경보를 해주고 있어요. 중앙선 넘어 저쪽 차가 가는데 그걸 경보를 한다는 거는 너무 먼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경보가 조금 이상하다. 아래서 뒤로 넘어갈 때 요거 조금 묘합니다. 전진
후진. 그러니까 전진할 때 한 번에 전진이 안 되고 후진할 때 한 번에 후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되지 않죠. 지금 이건 2단계 센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BMW는 살짝 하는 경우,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진 후진할 땐 세게 하니까 문제가 없고, 이 중립을 넣고 싶을 때는 이걸 살짝만 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일단 이 부분이 전진 후진할 때마다 2번씩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게 아마 어떤 분들한테 좀 불편이라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맞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어 포켓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주셨는데 넣을 데가 없다고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도어 포켓이 있습니다. 도어 포켓에 물을 적어도 한 6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 차 도어 포켓은 넓을 뿐 아니라 이 뒤쪽으로 보면 비상조끼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레스 때 거기다가 차량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망치를 제공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끼 집어넣으면 좋은 그런 위치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조끼는 이런 식으로 반사 조끼, 요거 차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되겠지만 차는 언젠간 길에서 멈춥니다. 사고가 나서 멈추든 엔진이 멈춰서 멈추든 기름이 없어서 멈추든 길에서 멈추게 돼요. 근데 그게 낮일 때도 문제지만 야간일 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차가 서 있는데 저 밖으로 사람이 내리면 못 봐요. 차는 반사판이 있지만 사람은 반사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밤에 못 보고 그대로 치워버릴 수도 있다. 2차 사고가 그래서 위험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차 안에 꼭 반드시 조끼를 비치하게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 조끼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만큼 차에서 나갈 때 조끼가 중요하다는 거고, 독일 자동차들은 100% 조끼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죠. 아니 당연히 조끼라는 거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에 조끼를 하나씩 두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끼를 3,000원에 보급하고 있어요. 3,000원이면은 저희 원가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저희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캠페인으로 이 차 안에 조끼를 비치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 5,000분 정도가 조끼를 구매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5,000대 정도는 지금 차 안에 조끼를 비치하고 있다. 이게 조금 더 많아지면 그러면 차 안에 조끼를 비치하는 거, 이게 법으로도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안에 조끼 비치 법규가 마련돼서 우리나라에도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본격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음악 듣고 싶어요? 이걸 누르면 되죠. 음악 틀어줘. 라이브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인포콘이 된다고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밍도 지원을 해요. 인터페이스도 괜찮죠. 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간 우리 창에 오디오는 조금 베이스가 약하네요. 요즘 들어 자동차 오디오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현대기아가 최근 들어 자동차 오디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디오 품질이 상향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너무나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약간 평범한 사운드가 나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앰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지금 6개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6개 스피커로 낼 수 있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지금 AI 플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 노래들을 선곡해 주는데, 조항조 남자반 여자반과 하이보이,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AI 대단한데? 뭐 굉장히 다채로워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11.85초, 12초 정도 나오네요. 11.85초 정도면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가속력입니다.
바람은 왜 이렇게 차갑고 공기는 왜 이렇게 안 시원해지고 이러지? 이게 구멍이 너무 작은 거지. 지금 에어벤트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었죠. 얼굴로 바람이 나오니까 그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에어벤트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얼굴로 쐬려면 조금 어려워요. 사람이 가장 열을 많이 느끼는 곳, 많이 방출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얼굴로 바람을 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에어벤트는 약간 디퓨즈 되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적습니다. 너무 스포트라이트로 딱 이렇게 쏘듯이 그런 식으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팔 부분은 너무 차갑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에어벤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고 분산될 수 있는 구조였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익숙해진 건지도 몰라서 저희 PD님한테 한번 운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거든요. 제가 너무 익숙해서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재성 기사가 운전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뒷좌석 느낌은 뭐 일단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 자체가 좋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선생님, 운전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스포츠 모드라서 그런가?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가변 댐퍼 없다고요. 아니, 뭐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 이상하시네. 살짝만 밟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되게 초보 운전이 되셨네요. 이제 적응한 것 같습니다. 적응했어요? 네. 근데 뒷좌석 승차감은 조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자동차예요. 이 승차감이 단단하다는 것을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부드럽다, 단단하다 중에서는 단단하다.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여기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전벨트가 여기 딱 이렇게 부딪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부딪히지? 이게 조금만 더 낮았으면은 안 부딪혔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그쵸? 이 아래쪽은 안 움직여요, 별로. 이걸 아래쪽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덜 움직여. 근데 지금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낮추지. 이 블랙으로 하니까 실내가 좀 컴컴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뒷좌석에서 봤을 때 확실히 컴컴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세 가지 컬러를 제공하는데 세 가지 다 좋은데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블랙 투톤 같은 경우는 빨간색 부분이 너무 빨간색이라서 싫어하는 부분이 계실 것 같고, 카멜 베이지는 이 베이지라서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랙은 실내가 너무 어두워져요. 천장이 새까마니까 이게 좀 어두워져서 좀 불만이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의 선택은 화이트 베이지 투톤입니다. 왜 화이트 베이지 투톤이냐면 실내가 이염되는 것이 살짝 걱정되지만 그래도 화이트 베이지 투톤이 많은 사람들이 블랙에서 느끼는 어두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저 블랙 하이글로시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카멜 베이지 이 투톤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크롬 부분을 일일이 다 색깔을 바꿨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공들여서 만들어졌고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멜 베이지가 지금은 가장 좋은 인테리어 컬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액티언 실내를 간단히 살펴봤고 이 액티언 시승을 다양하게 해보게 됐는데요. 시승 시간이 워낙 짧아서 모든 것들을 다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이 액티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액티언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존까지 우리가 현대기아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아닌 다른 차들을 봤을 때 뭔가 어색함을 느낀다거나 뭔가 기능적으로 좀 불편을 느낀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차들은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액티브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렇게 3단계 소리가 있네요. 사운드가 3단계로 다양하게 나는구나. 좋네요. 이런 것들이 저희 차에도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났던 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끼셨다면 이건 액티브 사운드가 작동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잘 살펴보셨죠?